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제법 쌀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슈 몇 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 상강답게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씻겨나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11도,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뚝 떨어지면서 추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닥터가 간다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그맨 김정환 씨 사연 이어서 소개해드릴까요? 네, 김정환 씨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과연 어떤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김정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가 간다 5번째 주인공 개그맨 김정환 씨. 일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2012년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신인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김정환 씨. 최근에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이거는 근데 원래 여행 콘텐츠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소유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또 하고 있는 거죠. 김정환 씨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한 영상, 자전거 여행부터 맛집 소개까지 해보고 싶었던 일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의욕도 넘쳤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걷기도 힘든 심각한 상황.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유도 없이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할 수 없게 된 김정환 씨. 닥터가 간다가 현장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있으시고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수차례의 치료에도 계속해서 호전되지 않는 허리.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들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약간의 협착, 그다음에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4번, 5번에 이제 신경이 좀 눌려 있는 상태가 좀 심각하셔서 이 상태는 약물이나 주사 같은 시술로서는 호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급하게 내일 수술적 처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겁도 나고 좀 여러 가지의 마음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한테도 좀 미안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급하게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로 다시 뵙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고 허리 통증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김정환 씨. 그동안 그를 괴롭힌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아 정확한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과연 그는 이제 허리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술은 잘 진행되셨나요? 네, 예상했던 대로 이제 협착증이 있어서 그거를 다 제거를 했고요. 근데 이제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작은 디스크 조각을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안쪽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디스크 조각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네, 수술은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김정환 씨,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수술 후 다음 날, 우리의 닥터 MC 정 선생님이 직접 김정환 씨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엄청 잘 자고. 그래요. 네. 수술도 잘 되셨고요. 네. 끝이 아닙니다. 네. 다시 또 이제 언제든지 또 이제 허리병들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리 근력 운동들, 평소 생활 습관들을 네네. 한번 교육해드리는 것도 네네. 마무리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마스는 좀 더 입고 싶은데.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중요한데요. 수술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 예방에도 재활치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동작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법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허리 서서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서 있는 상태로 두 손을 허리 아래쪽을 잡습니다. 두 손으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과 함께 등과 척추를 뒤로 쭉 늘리면서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도 함께 같이 늘려줍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법 두 번째, 모두 함께 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법은 당 코브라 자세입니다. 배를 바닥 쪽으로 향해 엎드립니다. 엉덩이 밑으로는 바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상체를 올립니다. 10초에서 15초간 멈춰서 유지한 후 점점 시간을 늘려서 30초까지 유지합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법 세 번째, 지금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 운동은 무릎 돌리기입니다. 무릎을 위로 든 뒤 다리와 골반을 몸 바깥으로 원을 그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김정환 씨! 김정환 씨! 똑똑똑! 정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 보니까 야 웃고 있네요. 야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말 대신 감격의 포옹으로 그간의 심정을 전하는 김정환 씨. 수술 전 허리 통증으로 엉망이 됐던 생활. 하지만 수술 후 확 바뀐 모습. 건강과 함께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되게 좋아요. 스트레칭도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마음 같아서 나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참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이거 한 2주 전에 봤던 김정환 씨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죠. 수술하고 나서 어머님은 어떤 반응이든가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게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김정환 씨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 허리가 낫고 나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약속했던 거 형이랑 또 우리 또 콘텐츠 만들어서 너튜브 하자고? 네, 그렇죠. 그럼 정환 씨가 정말 꿈꾸던 너튜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 야외 촬영하기도 딱 좋은 날씨인데요. 후배를 돕기 위해 오랜만에 분장까지 하고 나선 이동엽 씨. 그렇게도 손수 제작을 해보고 싶었던 코미디 영상. 오늘 드디어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미흡하지만 시작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끝이에요. 맛있지? 힘이 막 생기는 힘이 이거 뭐예요? 생기지? 이게 뭐예요? 이거 녹용이야.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된 김정환 씨.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봅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이런 말이 진짜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의욕도 생기고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수술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분들 덕분에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던 어머니께도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닥터와 간다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와 간다 화이팅! 더욱 강력해진 닥터가 간다가 돌아온다. 그동안 닥터와 한다에 나오셨던 환자분과는 좀 다른 상당히 치료가 까다롭고 힘든 케이스입니다. 각 분야의 실력파 전문의들 총집합. 꼭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닥터가 간다. 포기란 없습니다. 새롭게 돌아올 닥터가 간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사람이 확실히 어디 아픈 데가 없어야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는 거죠. 네. 김정환 씨 표정만 봐도 얼마나 건강한지 알겠습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맹활약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닥터와 간다에 또 한 번의 신선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닥터와 간다에 사연 보내주실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몇 가지 이슈로 풀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실 분들입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박영주 변호사, 또 상담심리 전문가 이효선 교수, 심리익는 엄빠 권영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하면서 중고거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 주변에서는 중고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 아시는 분이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옷을 좀 저렴하게 내놔야 잘 팔리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비싼 옷을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셨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옷장이 텅 비어서 결국엔 다시 새 옷을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크게 절약이 되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옷을 저희가 산 것 같아요. 그 왜 당근이지 마켓 거기서 저희도 이제 저희 딸이 옷을 사고 신발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옷을 하나 내놨는데 그 거래를 하려고 딱 만났는데 제가 아는 작가가 만난 거예요. 작가를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참 수다 떨고 사실 옷값보다 그때 먹은 K값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만나니까 그런 또 예상치 못했던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인간미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할 때 집을 조금 줄여가니까 좀 어디 처분해야 될 짐들이 많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그걸 거기다가 내놓고 거래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한 2만 원, 3만 원 버는 재미가 솔솔하다. 뭐 이러면서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던데요. 저도 물건 보니까. 네, 뭐 최근에는 오히려 그 중거래 장터에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에도 이제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네.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직거래를 하다 보면 뭐 가격이라든지 또 허위 매물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알바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주민들끼리 이어주는 뭐 중고 거래다 보니까요. 뭐 벌레 좀 치워줄래요?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스타벅스 레디백 줄 서서 대신 받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근데 5만 원 정도 수준의 페이를 제공하니까 꿀 알바라면 반기는 사람들 많은데요. 요즘 중고 거래 장터에 희한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제 아내는 자꾸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나를 내놓겠다고 해서 여보 나 말 잘 들을 테니까 그러지 마. 아니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 장터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은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슈 나갑니다. 네, 금주이슈 탑3 첫 번째 이슈입니다. 3위는요. 중고거래에 나온 아기입니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신생아를 입양 보낸다.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이 중고거래 플랫폼은 한 달 이용자만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36주 신생아를 입양 보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불에 쌓인 아이가 자고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입양 가격으로 20만 원을 제시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해봤을 때 누군가가 그냥 농담 어린 말로 했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였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은 여러 입양 단체가 있고 물론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네. 다들 놀랐어요. 네,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진짜야? 이랬는데 진짜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 어떻게 이렇게 신생아 사람이 중고 물품처럼 이렇게 거래하듯이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충격을 넘어서 좀 전에 장애인 MC께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고요. 이 소중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보배잖아요. 이런 보배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민낯의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그 불명예스러운 게 그 미국의 고아 수출국 과거에는 1위였어요. 그랬죠. 지금도 OECD 1위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이 이걸 올린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네, 게시자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뒤에 출산을 한 미혼모였고요. 아이의 아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법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고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었고요. A씨는 입양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우발적, 충동적이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중고장터에 아이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게시글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게 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네, 사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인데요. 플랫폼 측에서는 사실 반려동물이나 주류, 담배처럼 판매 금지 품목은 AI 기술로 거쳐서 이제 이런 글 아예 작성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AI 기술로도 막지 못했던 것이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AI 필터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아이가 올라오리라는 상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이하고 미혼모 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미혼모 지원 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됐고요. 아이는 제주도 내 보육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6일 만에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대다수 여론은 아이 엄마가 뭐 잘못했다 이런 말이 참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동정론도 제기가 되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는요, A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엄마의 자격이 없다,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판매하다니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등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아이를 낳은 남성이 떠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홀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오죽했으면 글을 올렸겠느냐 등의 동정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조사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 절차가? 일단은 저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오죽했겠나. 그 생명을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입양과 관련된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미혼모라는 말보다는 미혼부모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미혼모를 만나고 있는 건데 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원래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혼 숙려 제도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입양 숙려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나라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무조건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아이와 함께 잘 지내서 내가 잘 살릴 수 있겠는가, 지낼 수 있겠는가, 이걸 함께 해보는 기간을 마련하도록 모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입양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조차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입양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저는 강아지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데 진짜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물며 강아지가 그런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부담이 좀 크긴 컸을 거예요. 뭐 사실은 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사실은 또 준비가 안 된 아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살, 7살 두 아들을 제가 직접 양육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데 아마 그런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이 좀 함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그 대학 졸업 때까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약 2억 원이 1인당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비로만 한 65만 8천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월. 그 생활비로는 이제 미혼 이렇게 부모가 갖는 소득은 92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생활비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고아 수출국,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최대의 사회 문제잖아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지금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런 신생아 아이조차도 지켜주지를 못해요. 지금 고아 수출국 OECD 국가 1위잖아요. 이 얘기는 서로 지금 모순되고 있어요. 저출산 예산을 1년에 수천억씩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조차도 온전하게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점들은 큰 문제점이고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짧게 좀 설명하면 여우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입양 특례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혈족주의가 문제고요. 그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이러한 편견 이런 점들 그리고 실제로 그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생부모에게 호적이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런 점들은 하루바삐 개선이 되고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좀 줄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죠?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통해서 A씨하고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인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한 다음에 여러 사회적 지원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미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더 구조화되게 또 장기적으로 살 만큼 이루어져야 아이도 그냥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A씨 처벌합니까? 네,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은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인데요.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1차 조사를 마쳤고 2차 조사를 2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20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아동 매매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A씨의 진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찰은 A씨가 이제 입양 거래 관련 글을 올릴 때 실제로 아동 매매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동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아동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그렇다와 아니다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아동 매매 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3 이번엔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택배 노동자 또 사망입니다. 지난 12일 숨진 30대 택배기사 김모 씨는 숨지기 나흘 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새벽 4시 28분. 택배 420개를 들고 나왔는데 280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물량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또 일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말도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사인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이 약을 먹고 병원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조금이나마 인정을 하고 좀 고대에서 가셨구나 할 텐데 지병이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 이거는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택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매월 3천만 개 이상 급증했습니다. 숨진 택배 노동자도 올해 12명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습니다.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택배기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 아이들 동요에 택배 아저씨라는 동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택배 아저씨들이 죄송합니다. 비대면에서 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힘내세요. 화이팅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택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뭐 총알 배송,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까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편리하다. 그렇게니까 많이 활용하지만 저희 이 편리한 이면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13층인데요. 전에는 한번 시간이 좀 남길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아침에 이렇게 내려와 봤어요. 현관 앞에 다 아침 택배물이 맞아요. 그 밤에 시키면 그 새벽에 오는 거잖아요. 그 새벽 배송.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 택배 기사들이 해주고 계시는 건데 올해만 13명이 사망을 했다. 이 맞는 수치입니까? 네, 그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올해만 13명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만 5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22일에도 과로사가 있었는데요. 허브터미널에서 근무를 했던 강 씨는 택배 물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밤 11시 50분쯤에 업무가 끝나고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던 간이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됐고요. 이후 119 응급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21일 새벽 1시경에 끝내 임종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과로사 얘기가 나오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과로사를 유발하는 구조와 환경의 문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떻게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 고마움이 아니라 이 구조가 어떻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에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마음도 아프지만 고쳐야 될 것에 더 마음을 더 기울이고 또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노동 강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원래 저희 전공이 좀 인사 노무였습니다. 지금 부동산입니다만 이 말씀을 좀 관심 있어서 드리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좀 저녁형입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몹시 고통스럽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선생님 뵈러 일부러 왔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새벽이나 심야의 노동이 노동 강도가 한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직접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그 영하 문제도 좀 미혼모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정부가 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사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난 12일이었어요. 택배 노동자가 남겼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새벽 4시 28분에 남긴 메시지인데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했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새벽 5시고 씻고 다시 터미널로 분류 작업 때문에 나가야 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이었다는 걸 이 메시지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는 7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30분까지 일을 하면서 택배 물량 420개를 소화를 했고요. 하루 전인 6일에는 201개를 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주에는 22일 323개, 23일에는 301개, 24일에는 318개 등을 배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고인은 한글날이었던 지난 9일에도 출근을 해서 배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근무 환경이 왜 생기는 거고 이게 저 택배 기사분들한테 일반적인 근무 환경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실제로 택배 업무를 보고 계신 분 한 분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30대 택배 기사 홍성우 씨예요.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죠? 네, 저는 아직 출근 전입니다. 몇 시에 나가세요, 주로? 저는 주로 9시 반쯤 출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 몇 시쯤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10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업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추석 연휴가 지나서 조금 줄었는데요. 네. 다행히 저는 주 5일로 일하고 있어서 건강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주 5일로 일하시는 거면 그러면 근무 시간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주 5일 하고 싶으면 주 5일 하는 거고 주 6일 하고 싶으면 주 6일 하는 거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택배기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무 환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 요즘에 택배기사분들 사망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실 텐데 저희보다도 뭐 더 하실 텐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사실 저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내용을 보면요.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 5시에 다시 나와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네.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역 특성도 있고 회사별로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은 편인데 네. 일반 택배사는 그날 배정받은 물량을 소화 못하면은 계속 누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끝내시려다가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는 모양인데 그게 미숙하면은 다 처리를 못하고 계속 다음 날로 이어지는 구조인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기사님의 경우에는 하루에 몇 개 정도가 할당이 됩니까? 제가 가구 수로는 100에서 150 가구, 네. 개수로는 한 200에서 250개 정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이 9시 반쯤인가 출근해서 저녁에 한 10시 정도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 150개에서 250개 정도의 물량은 다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네, 다 소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소화가 안 되는 동료들도 있는 거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날로 다 2월이 되는 거예요? 네, 2월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고충이 많죠, 사실은. 뭐라고들 그러세요? 네, 누적되면은 그만큼 더 피로감도 쌓이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고충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 배송료는 얼마를 내시죠? 저는 2,500원. 2,500원. 네, 보통 2,500원. 네, 많게는 뭐 9,000원까지도. 2,500원에서 9,000원. 보통 2,500원. 네. 저희는 그렇게 내는데 네. 그리고 저도 뭐 소문 들어보니까 택배 기사님들 그 수당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나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회사별로 조금 다르고 물품별로 좀 다르긴 한데 750원에서 1,000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50원에서 1,000원.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네, 2,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내는데. 그러니까. 네. 750원. 너무 적게 받으시네. 지금 기사님은 몇 년 되셨죠? 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면 이제 숙련이 돼서 150에서 250개 정도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좀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숙련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아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150개 정도도 힘들 거예요. 근데 숙련된 분들이나 그 미숙련된 분들이나 할당되는 그 개수나 집 양은 같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조금 조정을 해주다가 네. 네,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너무 살인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늘어나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분류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러던데 거기 네. 지금 다니는 곳은 어떻습니까?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분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는 물량을 분류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전체 물량을 같이 분류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그냥 가는 곳만 분류하면 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저 배달하시는 것과 분류하시는 것과 시간으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돼요? 배달이 8 정도 되고 분류하는 게 2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수월하네. 어떤 환경이 곳을 좀 보면 나아요. 네. 분류하는 게 한 40%까지 간다.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분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네네, 많이. 분류가 더 힘들대요? 배달이 더 힘들대요? 사실 그런 노동의 강도는 비슷합니다. 예. 그게 비슷해요. 분류도 노동 강도가 상당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월급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150에서 250개 하시는 그 건당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건당으로 해서 네, 월에 2번으로 나눠서 받습니다. 건당 월에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까? 그런 형태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갈 때 계약합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지 못합니다, 선택을. 거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네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의뢰 입장이니까 저희는. 그렇죠. 이견을 저는 그거보단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하루 고된 일을 하게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을 웃게 하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집 앞에 가면 뭐 힘내시라는 메모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나 물 같은 거 내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힘이 납니다. 야,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힘이 좀 나시는군요. 네네네. 예, 저희가 오늘 9시 반 요때 나가셔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너무 일찍 깨운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예, 오늘 전화 아침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막상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저희는 편리하게 사용합니다만 내 집에 오는 물건을 갖다 주는 택배 기사님의 얼굴을 요새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노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노동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숙련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물이라도 쪽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네, 저는 뭐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오늘 같이 공감한 게 큰 소득 성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자기가 근무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용과 노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보는 표준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을 특수직이지만 좀 만들어 보면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 이런 그 글을 현관문 앞에 이렇게 둔 경우를 보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 통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망한 택배 기사님의 스케줄이 일반적인 스케줄은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네, 보통 이제 아까 전화를 통한 분도 한 12시간, 13시간인데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 주 평균 72시간입니다. 근데 과로로 판정하는 시간이 장시간 노동으로 기준이 6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훌쩍 넘고 있고 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몸으로 뛰면서 하는 건데 점심이나 중간에 식사하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다 보니까 아마 저당의 위험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형태들이. 지금 사측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네, 우선 사측에서는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들 이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 한번 또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거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열심히 해야지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과로사 20대 장덕주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사망 당일 장 씨의 만보기에는 만보기가 5만 보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3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걸은 건데요. 유족에 따르면 장 씨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요. 지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장 씨는 쿠팡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15kg가 빠진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그 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택배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 측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이 분류 작업을 할 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거부가 됐었고요. 분류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업이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근무 시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 기사의 일평균 노동 시간이 13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노동 시간이 13시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직하고는 달라요. 온몸을 움직이면서 13시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단순히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의 휴식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지난 20일에도 택배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새벽 4시경에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택배기사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는 사망 직전까지 대리점의 갑질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는 이제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을 사진을 찍어서 동료들에게 전송을 했는데요. 억울합니다. 로 시작되는 그 유서에서는 김 씨가 차량 구입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했고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울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이 맡은 구역은 택배 물량이 적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 측에서 보증금까지 받고 기사를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측이 폭언을 퍼붓고 수수료를 착복했다는 비리 의혹도 폭로했고요.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일해야 되는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고돼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되는 관행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유서에는 크게 3가지 구조 환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량 직접 구매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분배에 따라 가지고 소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되는 이런 관례가 있다. 이 3가지에다가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리점 점주의 폭언하고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5가지가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제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근무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가까운 곳에 이런 문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금주부터 과로 등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뭐 토요 배송을 뭐 없애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글쎄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요 배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걸 텐데요. 일단은 뭐 이번에 C 택배사에서 이 물품을 분류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한 4,000명 정도를 따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더 나가서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 택배 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 드는 거, 좀 산재보험 안 들어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고 아주 그 법으로 제정이 돼서 보호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만 토요일 하루라도 이 휴식을 주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꼭 누가 사망을 하고 누가 다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오고 그 전에는 못하는 건가? 정말 못하는 건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3 1위 보시죠. 1위는요. 전세 대란 속 천태만상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무려 9팀이 전세 계약을 위해 집을 둘러보러 온 겁니다. 세입자가 3주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날에 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쌓여서 그렇게 간 거예요. 당일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5팀이나 나오면서 결국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곳 가양동의 대단지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내 소형 아파트들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선뿐만이 아니라 가양동 전체가 다 전세 때문은 아니죠. 소형이시니까 신혼부부나 싱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요.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최대 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극심해진 전세난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저 앞서 보셨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보고 핸드폰 사러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왜 그 핫한 지역에 분양한다 그러면 왜 구경하는 집 있잖아요. 구경하는 집 보려고 저도 줄 쓴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전세집 보러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설문조사할 때 집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이 돼갖고 저는 집 먼저 사야지 했는데 무슨 맛집 빵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사실 장면이기도 한데 요즘에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해요.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디서는 아예 세입자 면접, 세입자 면접을 본대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제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전월세 이제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세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 저금리와 맞물려서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매물 실종이라고 하죠. 쑥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 전세가 급등 현상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집주인도 있지만 나쁜 세입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세를 잘못 두면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고분고분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 사람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 면접까지 보는 세상. 전세 매물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가요. 이사할 때 이사비를 요구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지금 그런 부작용도 협조하는데 내가 나갈 테니까 돈 내라. 네, 이사비를 내라 이런 것도 있고요. 집을 한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집을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또 수고비로 또 돈을 또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지금 똑같이 루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전세 등록 매매 건수인가요? 그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전세난이 심각한지가 저 전세 매물의 통계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만성적 구조적인 주택 부족 문제에다가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도 2년 있어야 양도세도 비과세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한꺼번에 겹치면서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저금리 때문에 월세를 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지를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월세 매물은 그나마 한두 개, 두세 개가 있는데 전세는 정말 씨가 말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상황이 뭐 워낙 이렇다 보니 저희가 앞서도 뭐 면접을 본다 얘기했지만 웃지 못할 일들이 좀 더 있다면서요. 뭐 앞서서 우리 고종환 전문가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요. 10분에 5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이거 6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1시간이면 30만 원이네요. 이거 쏠쏠한데, 이거? 네네네네. 아니, 저희는 이번에 원래 이제 내년 2월에 저희는 만기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면 아마 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10분에 5만 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저기 전세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만, 아직 기한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미리 이제 알아보고서는 선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참고로 저희 집주인께 문자로 2년 더 살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법적으로 딱. 때문에 이제 4년간은 그렇게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일들도 요즘 많이 벌어져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세 계약을 파기를 하면은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된다. 위약금물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세 매물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매물을 잡아두고 그 이후에 더 좋은 매물이 나타나면 그 전 것을 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 상관습에 따라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해주면 계약금의 2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전세집을 구하려고 난리이기 때문에 그냥 구해주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사철 앞두고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싼 이런 곳들도 있다고 그래서 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전세가 나온 게 한두 개라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물건이 너무 귀해서 한 개 빠져나가면 또 5천 오르고. 요새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도 나가더라고. 3억에 270에 나왔는데 그것도 나갔대.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값이 아무리 올라도 다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세값이 매매값을 상회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매매 가격이 비싼 게 보통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세값,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고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에 위험한 것은 깡통 전세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덜커덕 들어갔다가 우선 집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보증금을 못 받는 과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좀 주의가 요망이 되고 지금 어쨌든 전세 가격이 뭐 69주째 이렇게 장기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입자분들은 나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깡통 전세, 세입자들의 걱정, 고민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에도 집 구하러 다닐 때 그때 깡통 전세가 한참 얘기가 나왔었을 때였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보통 허그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뭘 하냐면 보증금 반환 보증 그 일종의 보험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입 건수가 2016년에 보시면 24,460건이었는데 2020년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12,495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내 집을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되겠다 싶으니까 일부러라도 이 보험에 이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들어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8월까지의 가입 건수도 112,495건을 기록해서 이 속도라면 내년보다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될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이 허그라는 곳에서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또 세금인가? 이거 보증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나마 좀 최근에는 좀 그런데 이익이 납니다. 서울 보증보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아까 이제 고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의도로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선한 의도죠. 그러니까 세입자, 그러니까 주거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장에서는 이제 부작용, 역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유가 있죠. 규제를 하게 되면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4년 동안이나 이제 전세값을 못 올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좀 올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서는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입자에 유리한 이런 제도가 또 양면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양쪽 다 고통스러운 그런 부작용을 막고 있다. 좀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주택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거의 절반이 높아요. 이럴 만큼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하나하나 볼까요? 뭐 매수자, 세입자, 집주인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매물이 적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은 좀 행복할 것 같아도 또 4년 동안이라도 묶이게 되고 또 내 집을 사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 신혼부부가 집을 샀는데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또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이 들어갈 수가 없나. 그러니까 세입자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점들은 소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권을 좀 보호하지만 사실은 뭐 집이 있어야 전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호를 받든지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제도 이런 현상은 지금 방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행태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제도적 개선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집주인의 상황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제 세입자로서 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이번에 전세를 좀 알아봤는데 첫째 전세 물건 없어요. 거기다가 값을 엄청 띄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무슨 얘기냐?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어떤 뭐 집주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주택자들도 불만도 크고 걱정도 많아졌어요. 네, 기존 주택을 전세를 준 일시적 2주택자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우선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를 줬던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잘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사고도 내가 입주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매수자들이 계약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대폭 낮춰서 내놔야 어느 정도 집이 팔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 3년이었던 비과세 혜택 시한 같은 경우도 이제 2년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다시 1년으로 줄었는데요. 집을 제때 팔지 못하면 이런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수 있어서 기존 집을 보유했던 기간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 힘드네 지금. 그러니까 뭐 세입자, 매수자 다들 불안하고 고민이 깊어지는데 뭐 앞서 고 선생님 얘기해 주셨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관련해서 청원도 올라오고 했다면서요? 이게 사실은요. 저희 개그맨 후배들 코미디 프로의 소재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현재 서울 마포 전세 아파트에 사는 홍 부총리는요.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다른 전세주를 구해야 하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또 재밌는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제공하고 싶다는 청원도 등장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감사 걸리면 문제가 돼요. 그게 또 그렇구나. 네네. 구했대요? 아직 뭐 연락은 없어요. 우리 집 먼저 구해야지. 거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임대차 3법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권영찬 쌤이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현상은 예견이 됐었어요. 충분히 사전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89년도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1년에서 2년 늘었을 때 이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 당해 연도와 그 이후도 굉장히 전세값이 뛰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는 조언을 하면서 너무 그 속도를 좀 조절하자. 빠르게 졸속으로 도입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완 대책을 충분히 좀 수립하고 하자. 양자 간의 그런 갈등도 좀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개선 대책,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세난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덩달아서 집값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전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실수요자 시장이고 거품이 없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게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전세값 그 자체도 렌트포를 양상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지금 집값 안정도 큰 문제잖아요. 집값을 계속 자극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세 대책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집값 안정 대책에서 전세 대책, 주거 안정 대책으로 서민들의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중에 전세 시장 안정화하는 무슨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할 거라고 그러는데 불안해요. 뭐만 발표하면 불안해. DSR 같은 제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대책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저희 전문가 중에서 대책이 23번째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늘 정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안정되고 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전세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는 그런 말이 맞아요. 수급이 불안해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공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지금 정부가 내놓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거주 형태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아까 집에 한이 돼갖고요. 저는 어렸을 때 돈을 벌어서 샀어요. 저는 전세입니다. 네, 저도 전세입니다. 전세. 고 선생님은 자가? 네, 자가인데 저도 1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자꾸 부동산 전문가니까 다주택 아니냐고 이렇게 복제하는 시선을 주는데요. 저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전세를 살다가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가 살아야 또 거주 여건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서 또 이사했거든요. 전 정부 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시고. 이제 저는 지금 얹혀 살고 있죠, 부모님 집에. 그러다가 이제 내일 결혼하거든, 사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는 신혼 뭐 있잖아. 그죠. 분양받아야죠. 그런 한번 노려보세요. 열심히 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들 삶이 다, 끝나고 청첩장 주세요. 네, 그럼요. 깜빡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는 오늘 미스로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스 S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새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